사우디 리야드 국방부 지하 3층 회의실, 형광등 불빛 아래 펼쳐진 중국제 VN-22 장갑차 사양서를 보는 순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동지역 총괄 이사 강민준 이사입니다. 2025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10조 원 규모 장갑차 사업의 최종 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VN-22는 30mm 기관포에 반능동 방호체계까지 갖췄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타이곤보다 40%나 저렴하죠. 중국 북방공업공사 대표 리창밍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우디 조달청장 압둘라 빈 파이살 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이군요. 그런데 한국 측 타이곤은 어떻습니까? 왕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타이곤은 8륜 차륜형 장갑차로서 105mm 저반동포 탑재가 가능하며 제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리창밍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강 이사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타이곤에 이스라엘제 부품이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은 금기어입니다. 특히 사우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왕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타이곤은 100% 순수 한국 기술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리창밍이 다그쳤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부품 목록, 이런 거 다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중동 시장에서 이스라엘 부품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죠. 그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유창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우디 측 실무진 5명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조달국장이 하품을 했습니다. 왕자님, 저희는 모든 부품의 원산지 증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 없다는 말이군요. 왕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리 대표, 귀사의 VN-22는 이런 문제가 없겠죠? 물론입니다, 왕자님. 우리는 중국 자체 기술로만 제작합니다. 러시아 기술 일부 도입했지만 그건 이미 공개된 사실이고요. 게다가 우리는 즉시 인도가 가능합니다. 한국은 생산 라인 대기 시간만 6개월이라던데요? 리창밍의 말에 사우디 측 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왕자님, 타이곤은 이미 귀국에 32대가 인도되어 천무 다연장 로켓 지휘 차량으로 6개월간 운용 중입니다. 실전 데이터가 그 32대 말입니까? 왕자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냉각 시스템 불량, 통신 두절 문제가 여러 차례 보고됐다던데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 보고서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기술진으로부터 그런 문제는 단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모든 차량이 정상 작동 중인데 확인이 필요하다? 왕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강 이사님, 우리는 600대에서 900대를 주문하려는 겁니다. 10조 원짜리 계약이에요. 확인이 필요한 장비를 어떻게 믿습니까? 리창밍이 끼어들었습니다. 왕자님, 제 생각에는 한국 측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VN-22의 추가 시연을 준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이미 새벽 5시였습니다. 리야드 시내에 아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서울 본사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냉각 불량, 통신 두절, 대체 무슨 일입니까? 본사 PM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즉시 현지 기술진과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 원래 점검 보고서에는 모든 차량이 어등급이었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의 40% 저가 공세, 이스라엘 부품 의혹 제기, 그리고 조작된 듯한 고장 보고서.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그것도 총성 없는 전쟁. 그리고 저는 이 전쟁에서 질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었으니까요. 리야드 외곽 킹칼리드 군사기지. 새벽 6시 저는 사우디 동부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군사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인도한 타이곤 32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지휘 통제 차량으로 운용 중인 이 장갑차들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건의 고장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냉각 불량의 통신 두절이라니요. 강 이사님, 이리 오십시오. 우리 측 파견 기술진 책임자인 박철호 차장이 급하게 손짓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조작입니다. 박 차장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타이곤의 실시간 진단 데이터였습니다. 엔진 온도, 유압 시스템, 통신 상태,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지난 6개월간 모든 차량의 가동률이 98%입니다. 냉각 시스템 경고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사우디 국방부에 올라간 보고서는 대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차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우디 제3기계 화여단 정비대에서 올린 보고서인데요. 작성자를 보십시오. 화면에 표시된 이름은 사우디군 압둘 아지즈 대령이었습니다. 이 사람 중국 베이징 군사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북방공업공사 초청으로 중국을 다녀왔어요. 저희가 비공식 루트로 확인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단순히 가격 경쟁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우디군 내부에 자기 편을 심어놓고 조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미 확보했습니다. 박 차장이 USB를 꺼냈습니다. 타이곤 32대 전체의 블랙박스 데이터입니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아니라 군용 전투기록 장치예요. 모든 주행 기록, 시스템 상태, 통신 내역이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이걸 분석하면 거짓 보고서라는 게 명백히 드러납니다. 문제는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느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압둘라 왕자에게 직접 가져가면 우리가 사우디 내부 문제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 조작된 보고서가 계약 취소의 근거가 됩니다. 그때 박 차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잠깐 통화를 하더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사님, 기회가 왔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실사단이 오늘 오후 2시에 이 기지를 방문합니다. 타이곤 실사를 직접 확인하러 온다고 합니다. 오후 1시 기지 정비고 앞 48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저는 타이곤 32대를 일렬로 정렬시켰습니다. 각 차량의 상태를 최종 점검하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7번 차량의 냉각수 탱크 캡이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박 차장님, 이거 보십시오. 제가 캡을 완전히 열자 냉각수가 절반밖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일부러 뺀 겁니다. 박 차장이 다른 차량들을 급히 확인했습니다. 16대의 타이곤에서 같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이거 완전히 공작이네요. 박 차장이 이를 갈았습니다. 실사단이 와서 엔진을 가동하면 냉각수 부족으로 과열 경고가 뜰 겁니다. 그럼 고장 보고서가 사실로 확인되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30분입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긴급히 준비한 냉각수로 모든 차량을 재점검했습니다. 유압 라인, 통신 안테나, 포탑 구동계까지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15번 차량의 무선통신 안테나 케이블이 절반쯤 잘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사우디 국방부 실사단 7명이 도착했습니다. 단장은 국방부 장비국장 무함마드 빈 술탄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압둘 아지즈 대령이 작성한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 이사, 이 보고서가 사실입니까? 술탄 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닙니다, 소장님. 저희는 모든 차량의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정비 점검 중 의도적인 파손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의도적 파손? 술탄 소장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냉각수 탱크의 느슨한 캡, 절단된 통신 케이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타이곤의 블랙박스 데이터. 이 전투기록 장치는 미 육군의 FBCB 시스템과 호환되는 수준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6개월간 단 한 건의 냉각 경고도 통신 두절도 없었습니다. 술탄 소장이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압둘 아지즈 대령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수행원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휴가를 냈다고 합니다, 소장님. 휴가? 술탄 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사단이 오는 날 휴가를 내다니. 강 이사, 직접 시연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당장 모든 차량을 가동하십시오.
섭씨 48도의 폭염 속에서 타이곤 32대가 일제히 엔진을 켰습니다. 디젤 엔진의 웅장한 굉음이 사막을 가득 메웠습니다. 냉각 시스템 정상, 유압 정상, 통신체계 정상, 모든 차량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술탄 소장은 아무 말 없이 1시간 동안 시연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누군가 국방부를 속였습니다. 그날 저녁 압둘 아지즈 대령이 긴급 소환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북방공업공사 리야드 사무소가 사우디 정보부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겨우 첫 번째 수를 막았을 뿐이니까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루브아랄리 사막에서 열릴 최종 실사격 평가. 거기서 중국 VM-22와 직접 맞붙어야 했습니다. 루브아랄리 사막 킹 압두라지즈 전투훈련장. 2025년 8월 12일 오전 6시 저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지평선까지 끝없이 펼쳐진 붉은 모래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이미 섭씨 45도를 넘어섰고 정오에는 52도까지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10조 원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강 이사님, 중국 측 차량들이 도착했습니다. 박철호 차장이 쌍안경을 건네줬습니다. 저 멀리 중국 북방공업공사의 VM-22 장갑차 60대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팔륜 구동의 거대한 차체 30mm 기관포가 장착된 무인포탑, 겉보기에는 확실히 위압적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중국 기술진 20여 명과 리창밍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우디 측에서는 술탄 소장을 포함해 국방부 고위 장성 12명이 참관단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압둘라 왕자도 직접 왔습니다. 이번 평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평가 항목은 3가지입니다. 술탄 소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사막 환경 기동성 테스트. 60km 구간을 최고 속도로 주행합니다. 둘째, 연속 작전 능력. 이 시간 동안 엔진을 끄지 않고 전투 태세를 유지합니다. 셋째, 실사격 정확도. 이동 중 목표물 타격 능력을 평가합니다. 중국 측이 먼저 시연하겠습니다. 술탄 소장의 선언과 함께 VM-22 30대가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시속 100km로 사막을 가로지르는 모습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래 언덕을 넘고 와디를 건너고 급선회까지 무난하게 소화했습니다. 사우디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20분 후 VM-22들이 사격 진지에 도착했습니다. 30mm 기관포가 일제히 화염을 뿜어냈고 2km 거리에 표적 12개 중 10개를 명중시켰습니다. 훌륭합니다. 압둘라 왕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리창밍이 저를 보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강 이사님, 이제 타이곤 차례군요. 부담 갖지 마십시오. 우리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차량 시동 걸어라. 작전 개시한다. 타이곤 32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VM-22처럼 단순히 빠르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박 차장이 설계한 전술 기동이었습니다. 105mm 포 탑재형 10대가 선두에서 돌격하고 30mm 보병 전투형 15대가 측면을 엄호하고 대공방어형 7대가 후방에서 제공권을 장악하는 복합전술 대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갑차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작전이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술탄 소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장님, 타이곤의 진짜 능력은 개별 성능이 아니라 시스템 통합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차량이 C4I 전술지휘 체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링크로 위협을 공유하고 천공투 방공 체계와 연동되며 천무 다연장 로켓의 화력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장갑차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전투 네트워크입니다. 타이곤들이 사격 진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7번 차량의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유압 시스템 이상. 박 차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사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측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창밍이 크게 웃었습니다. 아, 역시 한국 제품은 믿을 수 없군요. 실전에서 고장나면 어쩌려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차량을 3중으로 점검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차장이 노트북을 보며 말했습니다. 유압 라인에 모래가 유입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필터가 세 겹인데 이렇게 들어갈 수가. 공작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누군가 침투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술탄 소장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소장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나머지 31대로 시연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차량은 지금 당장 현장에서 수리하겠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여러분이 보시는 앞에서 말입니다. 압둘라 왕자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장 수리 능력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겠군요. 좋습니다. 허가합니다. 박 차장과 기술진 4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에서 유압 라인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나머지 타이곤 31대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105mm 포가 굉음을 내며 발사됐습니다. 2km 거리 표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30mm 기관포와 스파이크 미사일이 연속 발사됐습니다. 명중률 100%, VM-22보다 2배 빠른 연사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놀랍군요. 술탄 소장이 감탄했습니다. 특히 105mm 포의 위력은 예상 이상입니다. 저건 경전 차급 화력 아닙니까? 맞습니다, 소장님. 제가 답했습니다. 타이곤 KMPF형은 능동 방호 체계까지 갖춰서 RPG나 대전차 미사일도 자동으로 요격합니다. 실제로 시연해드릴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훈련장 북쪽 하늘에서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드론 침투, 드론 침투. 사우디군 조기경보 레이더 담당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예멘 국경 방향에서 미확인 드론 9대 접근 중. 거리 15km. 순식간에 훈련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술탄 소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부대 전투 배치. 방공포대 즉시 대응하라.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연이 실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타이곤의 진짜 가치가 증명될 것이었습니다. 소장님, 타이곤 대공방어형의 천공 연동 체계로 대응하겠습니다. 제가 외쳤습니다. 술탄 소장이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가한다. 하지만 민간인 피해는 절대 안 된다. 저는 즉시 무전을 넣었습니다. 대공방어형 7대 천공 레이더 가동. 적 드론 포착 즉시 요격 준비. 타이곤의 지붕이 열리고 천공2 단거리 요격 미사일 발사대가 솟아올랐습니다. 레이더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지거리 100km, 동시 추적 표적 64개. 그리고 화면에 빨간 점 9개가 포착됐습니다. 표적 포착. 드론 9대, 고도 500m, 속도 시속 120km. 타이곤 대공방어형의 레이더 오퍼레이터가 보고했습니다. 천공2 통합 화력 통제 시스템의 디스플레이에 적 드론들의 비행 궤적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후티 반군의 자폭 드론이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사우디 고위 장성들이 모여있는 이 훈련장이었습니다. 거리 10km. 9분 후 요격 가능. 저는 술탄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소장님, 요격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술탄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격하라.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 멀리 사막 반대편에 배치된 중국의 레이저 무기 -4 방공체계가 먼저 작동한 것입니다. 사우디군이 8개월 전 도입해 실전 배치한 중국제 최신의 레이저 무기였습니다. 중국 레이저 무기 -4 발사. 누군가 외쳤습니다. 레이저 무기 -4의 30kW급 고출력 레이저 무기가 하늘을 향해 쏘아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레이저 무기 빔이 첫 번째 드론을 향했습니다. 1초, 2초, 3초. 드론이 연기를 내며 추락했습니다. 격추 성공. 리창밍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레이저 무기 -4의 위력을. 두 번째 드론을 향해 다시 레이저 무기가 발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섭씨 52도의 폭염이 만들어낸 열기류와 모래먼지가 레이저 무기의 경로를 왜곡시켰습니다. 빔의 출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5초, 7초, 10초가 지나도 드론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출력 저하, 재조준. 중국 기술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사이 드론들은 계속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거리 7km. 안 됩니다.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서 레이저 무기 효율이 30%밖에 안 나옵니다.
중국 기술진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이사님, 우리 차례입니다. 박 차장이 외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천공투 발사. 타이곤 대공방어형 세대에서 동시에 PAC-3급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흰 연기 기둥을 그리며 하늘로 솟아오른 미사일들은 마하 4.5의 속도로 목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이라 날씨나 대기 조건에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타이곤의 화력 통제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탄도를 계산하고 수정했습니다. 첫 번째 요격. 드론이 공중에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속으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표적 넷, 격추 완료. 다섯 번째 드론이 고도를 낮추며 회피 기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천공투의 추적 알고리즘은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미사일이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도 연달아 격추됐습니다. 단 15초 만에 7대를 모두 제거한 것입니다. 신의 뜻이로다. 술탄 소장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2대의 드론이 초저고도로 내려와 지형지물을 이용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고도 100m 이하. 이 높이에서는 천공투 미사일도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최소 요격고도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이사님, 미사일 요격 불가능합니다. 박 차장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RWS로 전환한다. 제가 명령했습니다. 타이곤 보병 전투형 2대의 원격 무장 통제 체계가 작동했습니다. 30mm 기관포가 자동으로 목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학 및 적외선 센서가 열기류 속에서도 정확하게 드론을 포착했습니다. 발사. 30mm 고폭탄이 초당 200발의 속도로 쏟아졌습니다. 예광탄이 그린 붉은 선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지막 드론 한 대가 남았습니다. 이놈은 영리했습니다. 지그재그로 기동하며 타이곤의 사격을 피해갔습니다. 거리 3km, 2km, 1km. 압둘라 왕자가 탄 지휘 차량까지 500m. 젠장, 놓칠 수 없다. 박 차장이 직접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타이곤의 포탑이 부드럽게 회전했습니다. 고급 자이로스코프와 AI 보정 시스템이 완벽한 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박 차장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연속 사격. 10발, 20발, 30발. 마침내 한 발이 드론의 날개를 맞췄습니다. 드론이 균형을 잃고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사격. 드론이 왕자의 차량에서 정확히 200m 떨어진 지점에 추락해 폭발했습니다. 거대한 화염구가 사막 모래를 뒤덮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우디 장성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 술탄 소장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9대 중 7대를 천공으로, 2대를 기관포로. 격추율 100%. 압둘라 왕자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이사, 방금 당신네 무기가 내 목숨을 구했소.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자님의 안전을 지킨 것은 타이곤과 천공의 기술력입니다. 리창밍의 얼굴은 흑빛이 돼 있었습니다. 그의 레이저 무기 -4는 9대 중 겨우 2대만 격추했습니다. 게다가 그나마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건 대기 조건이 나빠서. 리창밍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술탄 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리 대표, 전쟁은 대기 조건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사우디는 1년 내내 모래바람과 폭염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만 작동하는 무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술탄 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레이저 무기 -4가 우리 군에 배치된 지 8개월입니다. 그동안 실전 대응 17번, 그중 격추 성공은 4번뿐입니다. 격추율 23%. 반면 한국의 천공은 방금 단 한 번의 시연에서 7발 중 7발 명중 87.5%입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리창밍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박 차장이 달려왔습니다. 이사님, 7번 차량 수리 완료했습니다. 그는 땀범벅이 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섭씨 52도에서 30분 만에 유압 라인 교체 완료. 이것도 기록입니다. 술탄 소장이 감탄했습니다. 현장 정비 능력까지 뛰어나군요. 강 이사, 오늘 시연은 완벽했습니다. 아니,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이었고 실전에서 승리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기온은 이제 섭씨 53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타이곤과 청공투가 단순히 종이 위의 스펙이 아니라 실전에서 작동하는 무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리야드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 차장이 말했습니다. 이사님, CNN에서 속보 떴습니다. 그가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산 무기 사우디 왕실 구하다. 중국산 레이더 마이너스사는 실패.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치적 압박, 외교적 보복, 그리고 허위 정보.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리야드, 사우디 왕궁 집무실. 사막 실전 시연 사흘 후인 8월 15일 저는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술탄 소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 이사, 즉시 국방부로 오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중국 황구시보의 긴급 특집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타이곤 장갑차, 이스라엘 라파엘사 부품 은밀히 사용, 사우디를 속였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스라엘, 중동에서 가장 민감한 단어였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압둘라 왕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사우디 정보부 국장과 외교부 차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왕자님.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타이곤의 모든 부품은 한국산이거나 나토 회원국산입니다. 이스라엘 부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압둘라 왕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서류에는 정교하게 조작된 부품 목록이 있었습니다. 타이곤의 능동 방호 체계에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트로피 시스템 부품이 포함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제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타이곤의 능동 방호 체계는 하나 시스템이 자체 개발한 KAPS입니다. 라파엘의 트로피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정보부 국장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제공인 검증기관을 통해 전수조사를 받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보증서도 제출하겠습니다. 술탄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이사,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알자지라 뉴스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한국의 중동 무기 수출에 심각한 우려 표명. 지역 안정 해칠 수 있다고 경고. 이어서 러시아 타스 통신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미국 압박으로 중동에 결함 있는 무기 판매 강요받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CCTV 보도였습니다. 한국 타이곤, 사막 환경 테스트에서 냉각 시스템 고장 은폐 정황. 이건 조직적인 정보전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압둘라 왕자가 테이블을 손으로 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가 어제 나를 3번이나 찾아왔어요. 한국과 계약하면 중-사우디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러시아 에너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원유 거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판매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지정학적 압박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 팀이 돼서 사우디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상황을 즐기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으니까요. 왕자님, 72시간만 주십시오. 제가 간청했습니다. 72시간 안에 모든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겠습니다. 국제공인 기관의 검증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의 거짓말도 폭로하겠습니다. 압둘라 왕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왕자님, 중국 VN-22의 실제 성능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이 제출한 사양서와 실제 성능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철호 차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서울에서 긴급 연락 왔습니다. 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타이곤 8X8 장갑차 부품 원산지 증명서 및 국제검증 요청서, 그리고 함께 동봉된 USB에는 더 중요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왕자님, 이걸 보십시오. 제가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독일 라인메탈사의 공식 검증 보고서였습니다. 유럽 최대 방산업체가 타이곤의 모든 부품을 검증한 결과였습니다. 라인메탈이 3개월에 걸쳐 타이곤을 완전히 분해하고 검증했습니다. 1327개 부품 하나하나 원산지를 확인했습니다. 결론 이스라엘 부품 제로. 한국산 68%, 독일산 12%, 미국산 8%, 기타 나토 국가산 12%. 술탄 소장이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라인메탈에 서명이 있군요. 이건 조작할 수 없는 문서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중국 VM-22의 실제 성능 데이터입니다. 파키스탄군에 수출된 VM-1의 운용 보고서인데요. VM-22는 VM-1의 개량형입니다. 파키스탄군의 평가를 보십시오. 화면에 파키스탄 국방부의 내부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VM-1 장갑차 고온 환경에서 엔진 과열 빈발, 평균 고장 간격 250시간, 정비 소요 시간 평균 12시간, 작전 가동률 62%에 불과. 압둘라 왕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62%? 그들은 90%라고 주장했는데? 거짓말입니다, 왕자님. 그리고 더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중국 레이저 무기 -4의 실전 데이터입니다. 귀국 군에 배치된 8개월 동안의 모든 교전 기록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습니까? 정보부 국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귀국의 한 양심적인 장교가 제공했습니다. 그는 자국 군인들이 결함 있는 무기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레이저 무기 -4의 실제 격추율은 23%, 모래바람이나 폭염 시에는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레이저 무기 발생 장치의 수명이 중국 측 주장보다 60%나 짧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압둘라 왕자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강이사, 당신은 중국이 우리를 속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군요. 예, 왕자님. 그리고 이 증거들을 공개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공개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귀국의 군인들이, 그리고 왕자님의 안전이 거짓된 무기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압둘라 왕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국제검증기관을 즉시 초청하십시오. 스위스의 SGS, 독일의 TV, 그리고 프랑스의 비로 베리타스. 세 곳 모두 부르십시오. 타이곤을 완전히 분해해서 검증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정보부 국장을 바라봤습니다. 국장, 중국 측이 제공한 VM-22의 성능 데이터와 실제 성능을 대조조사하시오. 만약 그들이 우리를 속였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 술탄 소장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강이사, 조심하십시오. 중국은 이제 당신을 적으로 간주할 겁니다. 그들의 중동 전략 전체가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장님,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올라서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왔을 때 박 차장이 긴급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CNN 속보였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한국 타이곤 장갑차 전수 검증 보고서 공개. 이스라엘 부품 사용 의혹 전면 부인. 이어서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VN 시리즈 장갑차 파키스탄에서 심각한 성능 문제. 작전 가동률 60%대 불과.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리야드 국제공항 특별검증단 도착 터미널. 8월 17일 오전 10시 저는 국제검증단을 맞이하기 위해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스위스 SGS에서 파견된 기술진 5명, 독일 TV의 검증 전문가 6명, 그리고 프랑스 비로 베리타스의 군사장비 감정관 4명, 총 15명의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사우디 땅을 밟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타이곤의 모든 부품 원산지를 72시간 안에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강 이사님, 작업 준비는 완료됐습니까? SGS의 수석 검증관 토마스 슈미트 박사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킹 칼리드 군사기지에
특별 검증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타이곤 3대를 완전 분해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품의 제조사 증명서와 원산지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부품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1327개 부품 모두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강 이사, 이스라엘 부품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사우디를 속였다는 중국의 주장은 사실입니까? 검증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타이고는 결백합니다. 72시간 후에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군사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철호 차장이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사님, 중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황구시보가 추가 기사를 냈는데요. 타이곤의 능동 방호 체계가 이스라엘 기술을 불법 복제했다고 주장합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의혹 제기 수준입니다. 하지만 SNS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랍권 언론들이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의 정보전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킹칼리드 기지 특별 검증 시설 오후 2시 거대한 경납고가 임시 검증 실험실로 변했습니다. 타이곤 세대가 리프트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105mm 포 탑재형, 30mm 보병 전투형, 그리고 대공방어형, 각기 다른 세 가지 버전이었습니다. 국제검증단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술진 10명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국방부에서도 감시단 5명이 파견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3대의 카메라로 실시간 촬영됐습니다. 엔진 분해 시작합니다. 독일 TV의 기술진이 105mm 포형의 엔진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제 디젤 엔진이었습니다. 실린더 헤드, 크랭크축, 터보차저 하나하나 분해되며 제조사 각인이 확인됐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어. 두산 인프라코어 창원 공장. 검증관이 기록했습니다. 변속기는 S&T중공업제, 현가장치는 한화디펜스제. 모두 한국산이었습니다. 포탑 시스템을 확인하겠습니다. 프랑스 검증단이 105mm 저반동포를 분해했습니다. 현대위아가 제작한 105mm 활강포였습니다. 포신, 반동 완충기, 자동 장전 장치. 모두 한국 현대위아 창원 공장 제작. 라이센스는 영국 로열 오드넌스의 L7포를 기반으로 한국에서 독자 개발. 검증관이 확인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능동방호체계 검증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중국이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었습니다. 스위스 SGS의 슈미트 박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KAPS, 한국형 능동방호체계, 레이더, 발사기, 요격탄두, 제어 컴퓨터 하나씩 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한화 시스템 제작, 미리파 다기능 레이더. 이스라엘 라파엘의 트로피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슈미트 박사가 확인했습니다. 발사기 LIG넥스1 제작, 수직 발사 방식. 트로피는 수평 발사 방식이므로 구조가 다릅니다. 요격 탄두 푸마테크 제작, 파편형 탄두. 트로피는 폭발 성형 탄두이므로 작동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제어 컴퓨터 한화 시스템 제작, 소프트웨어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 개발. 코드 검증 결과 이스라엘 관련 요소 전무. 슈미트 박사가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KAPS는 라파엘 트로피와 완전히 독립적인 시스템입니다. 유사성은 위협을 요격한다는 기본 개념뿐입니다. 첫날 밤 자정 검증단은 타이곤 첫 번째 차량의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435개 부품 중 이스라엘 부품 제로, 한국산 297개, 독일산 52개, 미국산 35개, 프랑스산 28개, 영국산 13개, 기타 나토 국가산 10개. 슈미트 박사가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이스라엘 부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중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CCTV가 특별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 검증단 매수 시도 정황 포착. 근거 없는 주장이었지만 아랍권 SNS에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리야드 주재 중국 대사가 사우디 외교부를 방문했습니다. 국제검증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공식 항의였습니다. 압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8월 18일
검증단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차량을 동시에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30mm 보병 전투형의 무인 포탑이 분해됐습니다. 기관포는 노르웨이 콩스베르그제, 사격 통제 장치는 한화 시스템제, 스파이크 미사일은 잠깐! 한 검증관이 외쳤습니다. 스파이크 미사일, 이건 이스라엘 라파엘 제품 아닙니까?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검증관이 미사일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미사일 본체 각인을 보겠습니다. 제조사는 그가 확대경으로 작은 각인을 읽었습니다. LIGNX1 라이센스 생산 원산지 대한민국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스파이크 미사일은 이스라엘이 개발했지만 한국이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 LIGNX1에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수출용은 한국산이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선언했습니다. 이 스파이크 미사일은 한국 LIGNX1 판교 공장에서 제조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부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황구시보가 즉시 속보를 냈습니다. 타이곤에서 이스라엘 기술 사용 확인, 스파이크 미사일 발견. 기술적으로는 거짓이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는 제목이었습니다. 셋째 날 8월 19일 오후 마지막 차량인 대공방어형의 검증이 완료됐습니다. 천공투 연동 시스템 레이더, 미사일 발사대, 모든 것이 한국산이거나 공식 라이센스 생산품이었습니다. 총 검증 부품 1327개, 이스라엘 부품 제로, 이스라엘 기술 라이센스 생산품 1, 게스파이크 미사일, 한국에서 생산. 슈미트 박사가 최종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타이곤 8X8 장갑차는 이스라엘 부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파이크 미사일은 이스라엘이 개발한 기술이지만 실제 생산은 한국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제법상 한국산 무기로 분류됩니다. 중국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오후 5시 사우디 국방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술탄 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국제검증단의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타이곤은 결백합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압둘라 왕자였습니다. 강 이사 왕궁으로 오십시오. 지금 당장. 국왕 폐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저는 급히 차에 올랐습니다. 왕궁으로 향하는 도중 박 차장이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알자지라 속보였습니다. 사우디, 타이곤 900대 전량 계약 결정. 계약 규모 18조 5천억 원 추정. 로이터 통신도 보도했습니다. 한국, 폴란드 이후 최대 방산 수출 성사. 중동 시장 판도 변화. 왕궁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사우디 국왕 살만 빈 압두라지즈가 직접 저를 맞이했습니다. 79세의 노왕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강 이사 앉으시오. 국왕이 말했습니다. 당신네 나라는 참 대단하오. 7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였는데 이제는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고 있어.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하, 한국은 기술 독립의 가치를 압니다. 우리도 한때 강대국의 무기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국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아끼지 않는 거요? 폴란드에서도 이집트에서도 당신네는 기술을 나눠줬어.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과는 다르오. 폐하, 우리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종속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를 말입니다. 국왕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타이곤 900대, 105mm 포형 300대, 30mm 보병 전투형 400대, 대공방어형 200대, 총액 10조 2천억 원. 그리고 그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천공투 8개 포대, 천무-II 다연장 로켓 48문, L-SAM 4개 포대, CTM-290 전술미사일 500발, K9A2 자주포 60문.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타이곤만이 아니었습니다. 패키지 계약이었습니다. 총 계약 규모. 국왕이 말을 이었습니다. 18조 5천억 원. 그리고 기술 이전 포함. 사우디에 방산 공장을 세우시오. 우리 젊은이들을 교육시켜 주시오. 우리도 당신네처럼 기술 독립을 원하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국왕은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강 이사 한 가지 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그들은 이미 우리 외교부에 경고를 보냈어. 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중-사우디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폐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미 결정했어.
국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막에서 내 아들의 목숨을 구한 건 중국 무기가 아니라 한국 무기였소. 나는 생명을 구하는 무기를 선택하겠소. 정치는 그 다음 문제요. 베이징, 중국 외교부 청사. 8월 20일 사우디의 18조 원 계약 발표 직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한국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중동 방산 전략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리야드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CNN 인터내셔널을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 베키 앤더슨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계약입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대규모 방산 수출을 성사시켰습니다. 주목할 점은 단순히 무기 판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포함한 패키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무기 수출 강국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런던 국제전략연구소 IISS의 중동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사우디의 선택은 중동 국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처럼 무기만 팔고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실제로 기술을 이전해줍니다. 이건 중동 국가들이 오랫동안 원했던 것입니다. 군사적 독립, 기술적 자립말입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 본사 대표이사였습니다. 강 이사, 축하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사가 난리입니다. 중동 국가들에서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요. 이집트 국방부, UAE, 무장부, 이라크 국방부,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모두 타이곤과 천공 패키지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대표님, 영업팀을 즉시 파견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산 라인 증설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8월 22일 카이로. 저는 급히 이집트로 날아갔습니다. 이집트 국방부 장관 모하메드 자키 장군이 긴급 회동을 요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카이로의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회의실에는 이미 10여 명의 고위 장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키 장군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사우디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랍더군요. 천공이 실전에서 드론 9대 중 7대를 격추했다는 건 정말입니까? 예, 장군님.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격추율은 87.5%였습니다. 자키 장군이 주변 장성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이집트도 드론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리비아 국경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우리가 현재 사용 중인 러시아제 판치르 S1은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천공투를 도입하고 싶습니다. 12개 포대, 그리고 타이곤 500대도 함께요. 계약 규모는 7조 원에 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부다비 UAE 무장부 차관 타리크 빈 자이드가 저를 에미리트 팰리스 호텔로 초청했습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회의실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강 이사님, UAE는 한국과 오래 협력해왔습니다. 천공도 이미 도입했고요.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L-SAM 8개 포대, 타이곤 500대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KF-21 보람의 40대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KF-21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아직 양산도 시작하지 않은 최신의 전투기였습니다. 차관님, KF-21은 아직 우리 공군도 정식 배치 전입니다. 수출은 알고 있습니다. 타리크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2028년 인도를 조건으로 성공하겠습니다. 그리고 UAE 공군 조종사들을 한국에 파견해 훈련시켜 주십시오. 기술 이전도 논의하고 싶습니다. 계약 규모는 12조 원. UAE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F-35 도입이 무산된 후 대안을 찾고 있었고 KF-21이 그 답이었습니다. 차관님, 본사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타리크 차관이 만족스러운 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미국처럼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고 중국처럼 저급 제품을 팔지 않으며 러시아처럼 인도를 지연시키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8월 25일 바그다드. 이라크는 특별했습니다. 이미 천공을 도입했고 천무 다연장 로켓도 운용 중이었습니다. 이라크 국방부 차관 주마 이나드가 저를 그린존의 정부청사로 불렀습니다. 강 이사님, 우리의 천무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추가로 24문을 더 도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CTM-290 전술미사일 300발도요. 그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ISIS 잔당이 시리아 국경에서 여전히 위협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밀 타격 능력이 필요합니다. 차관님, 천무와 CTM-290의 조합은 완벽합니다. 300km 사거리에 CP 5m 이하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주마 차관이 말했습니다. 미국 하이마스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중국 제품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한국 제품은 성능과 정치적 중립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계약 규모 4조 5천억 원. 이라크는 중동에서 한국 무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고객이 되고 있었습니다. 8월 28일 암만.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가 직접 저를 아루세이니아 궁전으로 초청했습니다. 요르단은 작은 나라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에 둘러싸인 요충지였습니다. 강 이사님, 요르단은 예산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압둘라 국왕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방어 능력은 필수입니다. 천궁 4개 포대, K9A2 자주포 24문, 그리고 타이곤 200대. 이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국왕 폐하 요르단은 한국의 오랜 우방입니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해온 제안을 꺼냈습니다. 요르단에 정비지원센터를 세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중동 전역에 한국제 무기를 정비하고 지원하는 허브로 말입니다. 일자리도 창출되고 기술도 이전됩니다. 압둘라 국왕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훌륭한 제안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9월 3일 리야드. 저는 다시 사우디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중동 5개국을 순회하며 총 45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걸프협력회의 GCC 국방장관 회의가 리야드에서 열렸고 한국이 특별 연사로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UAE,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 6개국의 국방장관들이 모였습니다. 킹 파이살 컨퍼런스 센터의 대강당에 10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방장관님들, 신사숙녀 여러분. 한국은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무기에 의존했고 기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배우고 개발하고 독립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국 방산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K1 전차부터 K2 흑표, K9 자주포, KF-21까지. 오늘 중동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강대국의 무기에 계속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기술 독립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한국은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무기를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우디 국방장관 칼리드 빈 살만 왕자가 일어서서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중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 러시아, 중국 중에서만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제4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블룸버그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중동 방산 시장 점유율 34% 달성. 중국 28% 제처. 파이낸셜 타임스도 보도했습니다. 한국형 방산 모델 기술 이전과 동반 성장으로 중동 사로잡아. 로이터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중동 방산 전략 붕괴.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 그날 밤 호텔방에서 박철호 차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사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차장님, 이건 시작입니다. 폴란드에서 46%, 중동에서 34%. 이제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가 남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야경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이제 세계 방산 시장을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 청와대 안보실장이었습니다. 강 이사님, 대통령께서 전화 바꿔드립니다. 잠시 후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이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해낸 일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 강국이라는 것을, 신뢰받는 파트너라는 것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제 혼자의 공이 아닙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카이,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이름 없이 밤낮으로 일한 수많은 기술자들의 공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함께 이뤄낸 성과니까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동쪽 수평선 너머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2025년 11월 17일 중동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 전시회 IDEX가 개막했습니다. 사우디 계약 발표 석 달 후였습니다. 저는 한국관 앞에 서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전시장 문이 열리자마자 수백 명의 관람객들이 한국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집트, UAE,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예멘, 레바논, 중동 전역에서 온 국방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강 이사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전시 총괄 책임자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한국관은 전시장 중앙의 가장 넓은 부스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실물 크기의 타이곤 3대가 전시돼 있었고 천공투 발사대 모형, 천무 다연장 로켓, K9A2 자주포, 그리고 중앙에는 KF-21 보람의 실물 크기 모형이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한국관은 구석진 곳에 작은 부스 하나였습니다. 1년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우디에서 드론 9대를 격추한 그 장갑차입니까? 한 관람객이 타이곤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천공투 연동 시스템으로 7대 30mm 기관포로 2대를 격추했습니다. 제가 답하자 주변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놀랍습니다. 중국 레이저 무기 -4는 2대밖에 못 잡았다면서요? 예, 사막 환경에서 레이저 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천공투는 날씨에 상관없이 작동합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중국 북방공업공사 리창밍이었습니다. 그는 한국관 맞은편에 중국관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습니다. 중국관은 작년에 비해 관람객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VM-22 전시 차량 앞은 한산했습니다. 리창밍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고 가버렸습니다. 오전 11시 특별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중동 방산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였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강연장에는 5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중동 방산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가격과 성능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동반 성장. 이것이 새로운 기준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통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지난 3년간 중동에 총 53조 원어치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40%는 기술 이전 비용입니다. 우리는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을 함께 팔았습니다. 사우디에는 타이곤 조립 공장이 건설될 예정이고 이집트에는 천무 로켓 생산 라인이 들어섭니다. UAE에는 KF-21 정비센터가 설립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것이 한국형 방산 모델입니다. 우리는 고객을 종속시키지 않습니다. 파트너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 종속됐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파키스탄 국방부 조달국장이었습니다. 강 이사님, 그럼 한국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기술을 주면 나중에 경쟁자가 되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국장님, 폴란드를 보십시오. 우리는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폴란드는 독자 모델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제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폴란드는 여전히 한국산 부품을 40% 이상 사용합니다. 엔진, 변속기, 사격 통제 장치, 이런 핵심 부품은 폴란드가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30년간 축적된 중소기업 생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폴란드가 독자 모델을 만드는 동안 한국은 다음 세대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K2에서 K2-1로, K9에서 K9A2로. 기술은 계속 진화합니다. 우리가 한 세대 전 기술을 이전하는 동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키스탄 국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2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걸프협력회의 6개국 국방장관들이 한국 기업 대표들을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사우디 국방장관 칼리드 빈 살만 왕자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GCC 국가들은 공동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산 무기 체계를 GCC 표준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표준 채택?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칼리드 왕자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천공투를 GCC 공동 방공망의 기본 시스템으로 통합합니다. 6개국 모두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면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고 통합 방어가 가능합니다. 타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GCC 신속 기동군의 표준 장갑차로 채택합니다. 정비, 훈련, 부품 공급 모두 통합됩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중동의 군사 표준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UAE 국방장관 모하메드 빈 자이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 제안이 있습니다. 두바이에 한마이너스 중동 방산 협력센터를 설립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국 기업들의 중동 거점이자 GCC 국가들의 공동 정비 및 훈련 시설로 말입니다. 초기 투자 10억 달러는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저는 즉시 서울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30분 후 한화그룹 회장의 답변이 왔습니다. 승인합니다. 즉시 추진하십시오. 오후 5시 전시장 중앙무대에서 공식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한마이너스 GCC 방산 협력 MOU 체결식이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GCC 6개국 국방장관들이 서명했습니다. 로이터, AFP, 블룸버그, CNN, 알자지라 모든 주요 언론사가 취재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조인식이 끝나고 저는 전시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바이의 석양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철호 차장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블룸버그에서 속보 떴습니다. 그가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글로벌 방산 수출 4위로 도약.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넷째.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도 있습니다. 박 차장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였습니다. 한국형 방산 모델 신흥국들의 새로운 선택. 기술 이전과 동반 성장으로 미국, 중국과 차별화. 기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다. 기술 독립의 꿈을 함께 판다. 그리고 이것이 21세기 방산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고향 부산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해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4위 방산 강국이 됐어요. 70년 전만 해도 폐허였는데 이제는 중동 국가들이 우리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미군한테 받은 M1 소총으로 싸우셨단다. 그때는 우리가 무기를 받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주는 나라가 됐구나. 창밖으로 부르즈 할리파가 보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사막 너머 어딘가에서는 한국산 타이군들이 순찰을 돌고 있을 것입니다. 천공투가 하늘을 감시하고 천무 로켓이 대기 중일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중동의 평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내 모니터에서 KBS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방산 중동시장 석권, 연간 수출액 40조 원 돌파 전망.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특히 기술 이전을 통한 동반 성장 모델이 신흥국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46%, 중동에서 34%. 한국 방산의 약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70년 전 부산 피난민 수용소에서 태어난 제 아버지. 미군이 나눠준 통조림으로 연명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들이 이제 중동 국가들에게 최첨단 무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기적이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한 아직도 진행 중인 기적.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본사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강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중동 다음에는 동남아가 있고 남미가 있고 아프리카가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이었습니다. 기술로, 신뢰로, 동반 성장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무기를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주고 기술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긍심이었습니다.